자, 반갑습니다. 흑입니다. 한국 사교육계의 고트,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현우진. 1년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만 100억 이상이다. 또 웬만한 연예인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와, 어떻게 인터넷 강사가 손흥민, 빅뱅만큼이나 돈을 잘 벌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놀라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현우진과 몇몇 스타 강사들의 분위기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세상엔 영원한 게 없다, 그죠? 당연히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동네 학원이 저물고 다시 스타 인간 강사 시대가 쭉 이어질 줄만 알았는데, 요즘엔 되려 다시 오프라인 강의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다고 해요. 자, 오늘은 흑우와 함께 한국에 있는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밌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의 스타 인간 강사, 돈을 많이 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지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탐 강사 이지영 선생님께서 그냥 통장에 현금으로 꽂혀있는 돈만 130억 원이다, 심지어 그것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외한 일부다, 그런 위험찬 인증을 하시면서, 물론 이지영 선생님도 자기 분야에선 1타시지만 상대적으로 영역이 작은 사탐 과목에서 1등 강사신데 그럼 국영수는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한 1년 전쯤에 인강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했다는 현우진 씨가 직접 자기 종속세 100억 이상 낸다며, 와, 수익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넌지시 힌트를 알려줬는데, 현우진 씨가 돈 잘 버는 거 이상으로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명했던 건 진짜 자존감 높고 위풍당당한 아이콘 그 자체였다는 점인데, 그의 유명한 어록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죠. 요새들 보면 1타 강사라는 말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1타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복수형이 될 수 없다. 1타 강사는 나밖에 없고 내가 그냥 1타 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왜 성공했을까? 재능일까? 노력일까? 우리일까? 셋 다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 진짜 당당하다. 역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업계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던 현우진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바로 며칠 전이죠. 2026년 6월 27일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엄청 장문의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이 현우진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진짜 한 번도 본 모습이 아니래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되게 예전보다 약해진 모습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의 인터넷 강의 1타 강사들 사이에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들어갈 문제들을 사전에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을 받고 한참 재판에 진행 중에 있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교육 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거래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구매했던 아주 적격한 거래 그 자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검찰 측 주장은, 아니 일반적인 문제를 살 때 문항당 5만원 50만원 이게 상식선이지,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경우를 보면 교사들에게 문제를 받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주는 게 이게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 있냐. 가격을 보면 그냥 순수하게 문항 그 자체를 산 게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들어간 출제위원회 경력, 또 출제 노하우를 보고 건넨 사실상 대가성 금품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던 현우진 선생님이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한국에선 사실 법률적이지 않고도 비법률적으로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절차들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들 있죠. 대무조사, 감사원 조사, 공정위 조사. 아니 이거 하나만 받아도 정말 피가 말릴 텐데, 이걸 재판하고 동시에 이것까지 다 받고 있다 보니까 제 아무리 슈퍼맨이어도 이렇게 진짜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애초에 수능 1타 강사들의 사교육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항 구매, 아니 도대체 인간 강사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 문제를 왜 사야 되나요?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수능이란 게 오일러 선생님, 파스칼 선생님이 매년 튀어나와서 내용이 계속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학생들이 10년 20년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아무리 요즘에 재수, N수생들이 많다고 해도 최소 3분의 2는 계속 물갈이가 될 텐데, 그냥 그동안 있었던 훌륭한 문제들 잘 선별해서 계속 주고 나면 총 몇천 문제, 몇만 문제나 될 텐데, 도대체 추가적으로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주고 문제를 왜 사야 됩니까? 바로 며칠 전에 현우진 쌤도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친구들, 아마 스탠퍼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야, 수학이 변하는 과목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르치는 스킬들이 생겼으면 같은 일을 매년 새로운 학생들한테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넌 힘든 일들을 계속 반복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온라인 1타 강사들이 갈수록 일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 바로 수능을 출제할 때 출제의원들이 시중에 있는 강의 자료, 문제집, 특히 유명 강사들의 강의 자료들을 모조리 훑고 분석한 다음에 출제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가의 개념대로 풀면
틀리면 오답으로 빠지기 하게 그렇게 저격을 한다고 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출제위원들 우리 비싼 세금으로 밥 먹고 출제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하냐. 자기 일이 출제면은 멋진 문제들이나 만드는 일을 하지 왜 그렇게 전혀 상관도 없는 사교육 시장을 그렇게 염탐을 해? 저 같아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업계를 아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부터 계속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있었던 수능 범위의 대축소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십몇 년 전에는 인문계 과정에서 다항함수, 미적분은 삭제, 1차 변환 삭제, 복소평면 삭제, 삼각함수 삭제, 로그 미분법 1차 변환, 행렬 삭제, 점화식 삭제, 수열 점화식 삭제. 와, 이걸 일일이 다 열거도 못하겠어요.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벡터가 사라진다고? 그럼 공부를 뭐 해? 또 몇 년 후엔 구분 구적분이 사라진다고? 말이 돼? 이런 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됐고 누적되고 2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루는 수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한국에선 거의 다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와, 진짜 10년 전, 20년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보면 이 표를 보고 놀라시죠? 아니 상관관계를 안 배워? 벡터를 안 배워? 미분방 정식을 안 배운다고? 그럼 뭐 해? 우리나라 교육계에 높으신 분들, 정치인분들 도대체 뭐 하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든 야든 하든 우든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큰 표가 되는 슬로건이 바로 학습 부담, 경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혹은 선거를 앞둔 교육감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어려운 수학 범위를 빼서 아이들 잠을 재우고 못 자랐던 키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학부모들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너무 좋은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흔히들 시험 범위의 양이 사교육비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를 줄여서 사교육비를 절감시켜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지금까지 학원 이것저것 보내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그 어려움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신경 써줬고 범위를 이렇게 많이 줄여줬으니까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경감됐겠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흑우죠. 연도별 한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2년에 23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36만원 50%가 넘게 뛰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학 범위가 줄어드는 게 무색하게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년 전 4.6%에서 3배 가까이 300%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수학의 공부 범위가 줄어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제외하면 그 외에 공대에서 기초 수학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공대생들이 보통 1학년 때 가장 많이 듣는 공학수학 중간고사 다음식을 가능한 단순화하세요. 8의 3분의 1승은 무엇입니까? 64의 x세제곱의 3분의 2는 무엇입니까? 왜 저도 암산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죠? 아우 참.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공대에 들어가면 그 주인공이 물리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웬만큼 진짜 다 끝내오고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학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수학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고 심지어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까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우리나라 공대 교육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공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학의 출제 범위가 이것도 줄고 저것도 주니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던 패턴이 있죠. 바로 주관식으로 시행되는 수능 수학의 몇 문제, 흔히들 29번, 30번, 21번으로 많이 대표되는 그 문제들을 정말로 어렵게 내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그 기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오답률을 한번 보면 30번의 오답률이 94.5%, 97%. 와, 이거 정답률 아니에요. 오답률이에요, 오답률. 3%만 맞춘 거야. 이렇게 정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다 보니까 30문제 중에서 딱 이 세 문제를 각각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커지죠. 왜 이렇게 수능이 변했겠습니까? 당연하죠. 범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내려다보고 수능의 제 역할이 뭡니까? 안타깝지만 서열을 세워서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멀리 지방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줄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같은 범위 안에서 난이도를 부쩍 높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최상위권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수능 수학이 시간이 100분인가 그런데 그중에 27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남은 60분을 각각 20분, 20분, 20분씩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황금비다. 그래야 세 문제 중 최소 2개, 운 좋으면 3개까지도 맞춰서 최상위권, 의대 이런 데에 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수능 출제위원들이 정답률이 가장 낮은 킬러 문항들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각종 수학 문제 스킬들이 싹 다 안 통하게 막는다고 하죠. 그래서 출제하기 전에 뭐 현우진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각 과목의 1타 강사들의 모든 수업 자료를 직접 사서 완전
완전히 꿰뚫어 본다고 해요. 어떤 문제들은 오히려 이런 인간 강사들의 스킬들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게 문제를 만들었대. 와, 진짜 이거 악독한데? 이렇게 꼬고 또 꼰 문제들을 매번 킬러 문항으로 번복시켜 놓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더 이상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미분 개념이구나, 이거 적분 개념이구나, 내가 또 적분 잘 가르치시는 우진쌤한테 잘 배웠지 하고 딱 다가가서 그대로 문제에 접근해서 풀면 상위 86%, 93% 거기에 딱 걸려서 그대로 오답을 써내는 상황에 된다고 하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스타 강사들은 자기의 자료가 외부에게까지도 너무나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온갖 저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그냥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매번 이런 저격에 걱정해야 되고 새롭게 컨텐츠를 찍어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직업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강사들 입장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엔 사교육비에 돈을 가장 많이 태우는 상위권,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인강을 점점점 안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와, 이거 진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학원에 내는 학원비를 그냥 똑같이 인강으로 결제하면 전국에서 탑을 찍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이거보다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형적인 시험인 모습을 한국 수능이 가지게 될진 몰랐지. 인터넷 1타 강사로부터 이론, 문풀 스킬을 배워도 킬러 문항 3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와, 그럼 대한민국 고3들, 강남 사교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 저희가 기억을 잠깐 되짚어보면 고3 때 수능을 보기 전에 6월달, 9월달에 모의평가를 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50만 명, 60만 명의 수험생들을 줄 세워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와, 이거 도대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야지 가장 정밀한 문제가 되지?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 새로운 유형을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 그런 테스트장이 바로 6월, 9월 모의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프라인에서 가장 인기라는 하이엔드 학원가에선 6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그 바로 당일 밤부터 수십 명의 출제위원이 문항별로, 지문별로, 각 선지별로 문제를 완전히 분해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평가원에서 신유형으로 만들어낼까 수십, 수백 가지의 버전을 이렇게 쫙 모든 가능성을 다 만들어서 각각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찍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십 명의 출제위원들이 그냥 대학생, 알바생들이 아니라 실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 검토위원, EBS 지필진 이런 전국급 출제진을 다 데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를 구조를 가지고 수백 문제를 순식간에 찍어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논리나 같은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그대로 적중해버리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해요. 야, 이 오답률이 94%, 97%인 문제를 하나를 더 맞추게 해줘. 이 메리트를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위권, 최상위권에 가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공개적으로 시중에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현강을 드는 최소한 수백만 원 이상 태운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왜 당연하잖아. 만약에 공개해버리면 평가원 귀에도 들어갈 텐데 이 문제가 절대로 그대로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치동, 그 넘어서 학군지에선 예전처럼 수학은 누가 잘 가르친대, 국어는 누가 짱이라더라, 그런 식으로 스타 강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한대요. 요즘에 땡땡 모고가 대세래, 누구의 엔제 컨텐츠가 지린다더라, 거기로 가자. 그런 식으로 현강만 진행되고 현강 수험생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강의와 자료를 판매하는 게 바로 최근에 가장 유행이 되고 있는 오프라인 독점 컨텐츠 시대다. 요즘 수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최상위권, 상위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 1타 강사들에게 1년에 30만원, 50만원을 쓰면 모든 강의를 다 볼 수 있어. 이런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찍어낸 압도적인 프리미엄 컨텐츠에 딱 문제당 아니면 한 회차당 5만원, 수십만원, 1년에 몇 천만원을 쓰는 학생들 위주로 사교육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해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대치동 학원가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는 회사 중 하나죠. 바로 시대인재. 다트 감사 보고서 기준 시대인재의 매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이게 2014년쯤에 만들어진 신생 학원이거든요. 그때쯤이면 이렇게 생각했겠지. 야, 깊은 생각을 위시한 최고의 강의력을 갖춘 한석원, 아니면 인터넷 슈퍼스타 현우진이 있는데 어떻게 대치동에 신생 학원이 잘 되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야, 매출 빵원부터 무려 4천억을 찍는 데까지 딱 10년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트렌드가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오프라인 학원이다 보니까 예전 온라인만큼의 엄청
엄청난 기업 가치의 성장은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2024년하고 2025년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20% 가까이 뛰었지만 진짜 내 손에 인마이 포켓에 남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순이익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온라인이면 사실 온라인 강의를 하나 더 파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강사료, 임차료가 딱 이 두 가지의 비용만 60% 가까이 되는데 학생이 한 명 늘 때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현강이면 아무리 꽉꽉 채워봤자 300명 이상 넘으면 진짜 답답해지고 임차료도 학생 한 명이 늘면 거의 그대로 느는 구조다 보니까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사업 구조라고 해도 한계는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논점을 흑우가 뇌피셜로 솔직한 생각을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범위도 완전히 줄어들었는데 한 문항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문제들을 사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시험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수능. 사실 혹자는 사교육 카르텔을 만든 인간 강사를 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표를 받기 위해 진짜 말도 안 되게 교육과정을 바꾼 정치인들을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한 해 40만, 60만 명의 출생자 수가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아픈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레이스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 학생들의 힘듦을 경감시켜 주려고 하니 범위를 줄였는데 근데 이를 어쩌나 레이스는 여전한데 좁은 범위에서 나오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고 진짜 큰 문제는 뭐 그게 코딩, 마케팅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범위를 완전 줄이고 수학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토픽 전 세계 어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변태적으로 가르치지도 않는 예를 들면 다항 방정식 같은 그런 매우 작은 토픽을 가지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한국 수험생들 당연히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을 하면 인생을 살 때 솔직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정말 어려운 능력들인 것 같거든요. 문이과 상관없이 어떤 학문을 배우든 쓰이는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코딩을 배웠으면 아니면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물리학 기초를 탄탄히 쌓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점은 이런 한 가지의 목표를 다 향해서 달려가는 레이스 이 한국인들의 종특이 대학을 간다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넷노라 하는 유명 대학교의 선후배 모임 자리에 가면 이렇습니다. 한 자리 하셨을 테니까 이런 모임 자리에 나오시겠죠?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이런 전문직 선배님들 많이 오시고요. 그 대학에 또 그 과에 직속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직업 변호사, 회계사, 의사 그런 전문직들의 워너비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후배들을 보면서 에휴 변호사, 회계사 시장 너무 힘든데 요즘도 준비하니? 이거 진짜 별로다. 탈출해야 돼. 후배들은 아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가 아니면 진짜 요즘에 취직 자리도 아예 없고 취직이 돼도 35살, 40살에 잘린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몇 개의 대학, 수백 개의 자리에서 똑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공통점은 선배나 후배나 내수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경쟁만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그런 시장인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준비 트랙에서 혹은 한번 직업을 얻으면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야. 아우 여기 이 업계 탈출은 지능순인데 얼른 빠져나가야 되는데 파트너 역 같아서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이런 말 진짜 귀에 못 박히게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비단 AI로 침공받고 있는 또 내수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매년 2%, 3%씩 경제 성장이 뜨면서 경제 성장은 거의 대부분 생산성의 향상이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대화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전문 지식 혹은 기술 등이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1850년대에 보스턴, 미국의 동부 해안에선 가장 야망 있고 성공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꿈은 고래를 잘 잡는 포경선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해요. 한번 포경이 성공하고 나면 뭐 이것저것 부산물들이 돈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산업은 이렇게 때가 있죠. 포경 산업이 한창 정점이다가 약간 시장이 주춤할 때 그때 동부의 청년들에게도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 우리 이제 전국에 철도망이 깔리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석유라는 물질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대.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고 여기에 우리의 젊음을 헌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하나둘 나타났는데 사실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야 고래 이거 100년 가까이 되는 비즈니스야. 너네들 석유가 잠깐 유행이어도 과연 고래 기름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건 잠깐의 유행이겠지. 나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포경 산업이나 계속 종사할란다. 그렇게 기존의 산업에 고수하던 그들의 생각이 크게 틀리진 않았던 게요.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청년들, 부가가치가 성장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과 기회만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엔 필연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산업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철도가 중복적으로 건설되면서 회사들이 도산하고 그런 버블들. 왠지 요즘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급속하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재교육해야 되고 그런 변동성을 감내를 해야 됐습니다. 경제사책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1700년대 후반에는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 영국에선 성직자를 꿈꾸던 학생들과 또 요즘에 뜬다는 산업시대, 방직기 공장을 차리려는 청년들, 이런 시대의 변화의 공통점들은 딱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고전적인 산업에서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구매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더라. 이런 어려움을 딛고도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눠지는 것은 성장하는 산업이라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출신의 전문직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를 따고 나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건 이젠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호텔 뷔페를 가면 죄다 치과의사들밖에 없었는데 요즘 뷔페가 뭐 18만원 이렇다 보니까 가족들 데리고 한 번 호텔 뷔페 가는 것도 진짜 버겁다. 옛날에 진짜 자주 갔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잠깐 생각하면 그게 공평하고도 당연한 일이지요.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타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 한 사회에서 가장 선망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이 경쟁을 하는데, 한쪽은 구매력이 빠지고 있는데 상위의 서비스를 향유함에 있어서 점점점 외곽으로 밀리는 건 우리 시대에만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지난 200년간, 30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사회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너무 한 가지 목표만 달려가는 게 참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오히려 이 친구는 저 산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완전히 로우테크 영역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목표가 다양해져야지 서로에 대한 존중도, 신뢰도, 전반적인 성장도 일구어지는 사회가 될 것만 같은데, 너도 나도 수능에선 의사가 되려고 하고 대학 레벨에선 전문직이 되려고 하고 또 의사나 전문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긴 사람은 내가 이겼구나, 그래 내가 인생에 남은 기득권을 모두 꿀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평생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그런 게 요즘에 한국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주제 넘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전반적인 공유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 시대에도 보면 옛날에 인기 있던 구매력이 그 사람들이 실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야 사회의 생각이 점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던 청년들이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버블도 많고 기술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회사, 석유 회사들이 물론 흥하는 데도 있고 망하는 데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킬포였던 건 그 안에 새롭게 크는 시장에서 그 바닥의 경험을 갈고 닦았던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갈 곳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거죠. 산업의 변동성이 커도 내가 그 안에서 감내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은 진짜였던 거고, 그냥 바로 또다시 흥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되는 거야. 챗GPT가 망해도 초기 중기부터 함께했던 엔지니어가 어디 클로드, 제미나이 취직을 못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천천히 우하향을 그리는 게 아니라 폭삭 망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 석유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 전 세계의 조명과 난방은 여전히 고래의 기름이 책임질 거다 라며 바다에 남았던 청년들은 불과 10년, 20년이 지나자 폭염으로 인한 부산물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고 그냥 직업 자체가 순삭되고 그 항구 도시는 몰락하고 도시에 있던 부동산 가격도 완전히 폭락하게 되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의 돈과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가지는 거의 뭐 십수년에 이르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간을 들여서 간신히 딴 면허를 완전히 뒤로 하고 진짜 그냥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개인 사업을,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누구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 어렵다는 자영업, 사업을 하고 있니?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예전만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밥 아니냐? 한국의 전통적인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너도 어서 늦기 전에 자리 잡아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타당하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아무리 100세 시대다, 정말 인생이 길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리스크를 지거나 아니면 같은 산업 안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혁신을 품을 여유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특히 어떤 새로운 산업에 투신해서 구르고 배운다? 그런 거 진짜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짜 좀 많이 잡아봐야 만 35살까지 인생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진짜 한 달도 엄청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부가가치가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산업에서 마음 한켠에 어떻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개인에게나 또 사회 전체적으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든든하던 그런 국밥 같은 전문직이 돼야지, 그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당차게 나가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겠죠? 아예 없던 상품을 만들려는 그런 진짜 초고난이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분명히 필요한 상품이고 다른 시장에 있는데 왜 이 시장에 없지? 그런 걸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해서 없던 돈을 창출해주면서 그런 작고 작은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는 실패하겠지만 한 개, 두 개가 진짜 운 좋게 먹혀 들어가고, 그런 게 조금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그 전체의 합이 한국의 국부를 키워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있는 이미 너무 포화인 여러 외식업 자영업이나 앞으로 꾸준히 쪼그라들지도 모르는 한국의 내수 시장만을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여러 전문 직종에 한국인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조심스럽게 준비해봤고요. 오늘 저는 한국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교육 시장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